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 이혼녀,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일본 여성들이 대거 한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3년간 무려 600건이 넘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성사됐고 그중 70%가 아이를 동반한 재혼자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재혼과 행복한 가정, 그들은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 여성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 남성들은 왜 그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사토 미카 45살 과부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사토 미카입니다. 45살이에요. 도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7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39의 나이에 갑자기 홀로 남겨진 저는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시댁 친척 중 한 분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떠나달라고요. 젊은 과부가 집안에 있으면 불길하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인데 아직도 이런 미신이 남아있다니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제게 통보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요. 남편 명의였던 그 집에서 저와 딸은 쫓겨났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순식간에 남이 되어버렸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0년 동안 다녔던 회계사무소에서 저는 승진 후보였어요. 부장님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는 실력 있는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 상사는 제게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테니 중요한 업무는 맡기기 어렵다고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승진은 2년 후배 남자 직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주 제게 질문하러 오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남아서 그의 일까지 도와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딸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점심시간에 저를 피했고 회식 자리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과부라는 이유로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어요. 제 뒷담화였습니다. 미카 씨는 요즘 우울해 보인다.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 분위기가 어둡다는 내용이었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어울리던 엄마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중 한 명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다른 엄마들이 걱정한다고요. 제가 다른 집 남편을 노릴까 봐요.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말이에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리는 이웃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딸아이 유리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유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멍하니 있다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상담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리는 어느 날 울면서 집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모녀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남편 보험금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썼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뒤 월세와 유리 학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딸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잠든 유리를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일까? 유리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고 하지만 과부는 재혼하기 어렵다고요. 특히 아이까지 있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요. 일본 남자들은 초혼을 선호하고 아이가 있는 여자는 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미래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텅 빈 거리를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과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요. 유리도 평생 아빠 없는 아이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제 능력도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는 없을까? 유리와 제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45살의 과부가 7살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변화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정말 뜻밖의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와 함께 야간 근무를 서는 젊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23살의 아이코와 25살의 리나였죠. 둘 다 대학생이었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에 일했어요. 어느 날 밤 10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코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리나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요? 아이코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엄청 인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리나가 아이코 옆으로 다가가 함께 화면을 봤어요. 둘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코가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정말 멋있다고요. 여자 주인공이 이혼녀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한다면서요. 그 말에 리나가 반응했어요. 한국은 그런 게 다르다고 자기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요. 언니는 이혼한 사람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재혼 상대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국제결혼중개소를 통해 만난 한국 남자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대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진열하던 과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코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다시 일을 계속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조금 있다가 리나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언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아내를 위해 커피를 끓여준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집안일도 나눠서 한대요. 일본 남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둘은 웃었습니다. 아이코가 끼어들었어요. 자기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나오는 남자들이 아이를 정말 잘 돌본다고요.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목욕도 시킨다면서요. 일본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런 거 안 하잖냐고요. 리나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인기라고, 특히 아이 있는 여자들한테요. 그 말에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아이 있는 여자들한테 인기라고요? 저는 진열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리나가 설명했어요. 한국 남자들 중에는 아이가 있는 여자를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아이를 키워본 여자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하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반대였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재혼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남자들은 자기 씨가 아닌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요? 아이코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국제결혼중개소 홈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남성들의 프로필이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나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 직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아이가 있어도 괜찮다고 오히려 환영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리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족 문화가 강해서 아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남의 아이라도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 남자들이 많대요. 그리고 과부나 이혼녀를 불길하다고 보는 미신 같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니요. 유리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아이코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미카상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떠냐고요. 딸도 있고 혼자 키우느라 힘드시잖냐고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저는 그냥 유리랑 둘이 살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정말 거기는 다를까요? 정말 아이가 있는 과부를 차별하지 않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유리와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잠든 유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학교에서 놀림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키우고 싶다고요.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지난 3년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낮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는 몰래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한일 국제 결혼,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결혼, 싱글맘 국제 결혼 같은 단어들을 쳤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한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일본인 여성이 쓴 글이었는데 그녀도 이혼녀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었대요. 일본에서는 재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시부모님도 따뜻하게 맞이해줬다고요. 저는 그 글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싶어서 댓글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일본에서는 차별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했어요. 퇴근 후 편의점에 갔을 때 저는 리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분이 이용한 국제결혼 중개소가 어디냐고요. 리나는 기뻐하며 종이에 적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카상도 한번 상담받아 보시라고. 상담은 무료라고요. 그날 밤 저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또 상처받으면 어쩌죠? 하지만 유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최소한 알아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명함을 꺼내보면서도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손에 쥔 명함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반 아이들은 다 초대받았는데 유리만 빠졌대요. 그 친구 엄마가 말했답니다. 아빠 없는 아이는 초대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7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취급을 하는 건가요? 저는 유리를 꼭 안아주면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유리가 잠든 뒤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제결혼 상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토 미카라고 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상담사는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면서 편하게 오시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해버렸네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매일 불안했습니다. 잘하는 결정일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유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일요일이 왔습니다. 유리에게는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친구 집에 좀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편의점에서 알게 된 리나가 유리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정장이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그나마 단정해 보였어요. 상담소는 도쿄 시내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40분을 가야 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리는 역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건물 3층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하고 아늑한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행복해 보이는 커플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다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접수대에 앉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토 미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차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안쪽 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나카 상담사라고 소개했어요.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편안한 소파가 있었어요. 다나카 씨는 제게 앉으라고 하고 자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겠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 시댁에서 쫓겨난 것, 직장에서 차별받는 것, 유리가 학교에서 겪는 일들까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녀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다고 하지만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오신 게 대단하다고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혼 문화 차이에 대해서요. 한국은 가족 중심 사회라서 아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남의 아이라도 가족이 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문화가 있다고요. 특히 30대 후반에서 50대 남성들 중에는 아이가 있는 여성을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다나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지난 20년간 800상 이상을 성사시켰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아이가 있는 일본 여성이었다고요. 재혼율도 90%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녀는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실제 성혼 사례들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스토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아이가 셋이었는데도 결혼에 성공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했어요. 또 다른 여성은 이혼 후 10년을 혼자 살다가 47의 나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능하구나, 저와 유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리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두렵다고요. 7살 딸이 있는데 누가 저를 원하겠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아이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 남성들은 책임감 있는 여성을 좋아하는데 아이를 키워본 여성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나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커서 마음을 열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나카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만남의 과정에 대해서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해 보였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그녀가 물었습니다. 등록하시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유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 우는 그 작은 얼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다고 말했어요. 상담소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무섭지만 설레고 불안하지만 기대되는 그런 감정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유리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용기를 냈단다. 상담소에 등록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유리에 대해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쓰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다나카 씨는 말했어요. 정직하게 쓰라고, 그래야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것, 7살 딸이 있다는 것,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는 것까지요. 제 꿈은 유리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썼어요. 프로필을 제출한 지 사흘 만에 다나카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남성 3명이 관심을 보였다고요. 그중 한 분은 부산에 사는 김현우 씨였어요. 48살이고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고 자녀는 없다고 했어요.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김현우 씨가 특히 미카 씨의 프로필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아이가 있다는 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대요. 오히려 책임감 있는 어머니라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상 통화로 먼저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긴장됐지만 동의했습니다. 약속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잡혔어요. 상담소에서 통역사가 함께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고 김현우 씨도 일본어를 못했거든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옷도 10번도 넘게 바꿔 입어봤어요.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유리는 또 리나에게 맡겼어요. 이번에는 유리에게 조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고, 잘 되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유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새 아빠가 생기는 거냐고요. 저는 유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유리도 좋아할 만한 사람일 거라고요. 유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도 좋다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상담소 화상 통화방에 들어갔어요. 다나카 씨와 통역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김현우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인상이 온화했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머리는 조금 벗겨졌지만 단정했어요.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통역사가 전해주는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저도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다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야말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고 했어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제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계 일을 한다고, 취미는 책 읽기인데 요즘은 시간이 없다고, 음식은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그가 물었습니다. 딸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요.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유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7살이고 밝고 착하다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요. 학교에서 힘든 일도 있지만 씩씩하게 이겨낸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김현우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7살이면 정말 예쁜 나이라고, 자기가 어릴 때 조카가 그 나이였는데 정말 귀여웠다고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었겠다고, 혼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들 저를 불쌍하게 보거나 피해야 할 사람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가 해낸 일들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고 했어요. 만약 인연이 된다면 유리를 친딸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괜히 우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감정 표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1시간 반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줬어요. 30대에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이었대요. 그 후로 15년을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꼈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고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한국 여자들과도 몇 번 만났지만 인연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 국제 결혼을 알게 됐고 일본 여성들이 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을 찾았대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자기도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았대요. 7살이면 딱 좋은 나이라고,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만나고 싶다고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기쁘다고, 다음엔 유리도 함께 통화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화면이 꺼지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떠셨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고, 진심이 느껴졌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요. 유리와 저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김현우 씨와의 화상통화는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2달 동안 이어졌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는 제 일상에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의 삶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3번째 통화부터는 유리도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유리가 낯을 많이 가렸어요. 화면 뒤에 숨어서 쳐다만 봤죠. 하지만 현우 씨는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유리의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통화에서 그는 유리에게 선물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예쁜 인형이었죠. 다음에 만나면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유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현우 씨가 제안했어요.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자기가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동의했어요. 드디어 실제로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도쿄로 왔어요.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너무 떨려서 옷을 5번이나 갈아입었어요. 유리도 긴장한 듯 계속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타 공항 도착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보였어요.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까이 다가온 그는 먼저 유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인사했어요. 안녕, 유리야. 드디어 만났네. 너 정말 예쁘다고 말했죠. 통역사가 옆에서 통역해줬어요. 유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만나서 반갑다고, 사진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는 약속대로 유리에게 한복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유리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어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현우 씨가 맛있는 식당을 찾았다며 미리 예약해뒀대요.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역사가 있었지만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리는 점점 현우 씨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엔 자기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며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는 진지하게 그림을 보며 칭찬했어요. 정말 잘 그린다고,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고요. 이틀 동안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리와 함께 공원에 갔고 동물원도 갔어요. 현우 씨는 유리를 어깨에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유리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어요. 둘째 날 저녁 유리가 먼저 잠들었을 때 현우 씨와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카 씨를 정말 좋아한다고, 유리도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저와 유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우리는 석 달 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식을 올리고 제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거였어요. 절차는 다나카 씨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유리는 학교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2월 중순이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현우 씨가 부모님과 함께 나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시아버지는 65세쯤 되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고, 이제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일본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유리를 안아 올리셨어요. 우리 손녀 왔네, 예쁘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유리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좋았나 봅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4시간이 걸렸어요. 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불편한 게 없는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물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유리에게 한국 과자를 건네며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부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우 씨가 미리 우리 방을 준비해 뒀더군요. 유리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벽에는 예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신이 나서 방을 뛰어다녔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린 한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맵고 짰지만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유리는 이제 우리 손녀고 미카는 딸이라고요. 그날 밤 유리와 함께 누워서 저는 물었습니다. 유리야, 여기 좋아?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좋다고, 아빠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새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유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현우 씨가 이제 유리 아빠야. 유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해질 거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꼭 행복해질 거야.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아니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가장 힘든 건 언어였어요. 한글은 배우기 시작했지만 일상 대화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빠르게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엉뚱한 물건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요. 그리고 직접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둘이 앉아서 한글 공부를 했어요. 음식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맵고 짰어요.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물을 3잔이나 마셨습니다. 고추장도 된장찌개도 심지어 라면까지 전부 매웠어요. 유리도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울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유리를 위해 따로 덜 매운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치도 물에 헹궈서 주시고 국도 맵지 않게 끓여 주셨어요. 현우 씨는 주말마다 일본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할까 봐요. 초밥도 사오고 우동도 끓여줬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글도 읽을 수 있게 됐고 간단한 인사말도 할 수 있었어요. 시장에 가면 상인 아주머니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일본에서 온 며느리라며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유리는 3월에 부산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걱정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따돌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유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옆자리에 착한 친구를 앉혔대요. 그 친구 이름은 지민이었는데 유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유리가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어 몇 개였지만 점점 문장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배우더군요. 석 달이 지나자 유리는 거의 유창하게 한국어를 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유리가 더 빨리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뭐 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했다고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아침마다 유리를 깨우고 아침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놀이터에 데려갔어요. 유리는 금방 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리가 물었어요. 엄마, 하늘나라 아빠는 화내지 않을까? 저는 유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늘나라 아빠는 유리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하실 거야. 지금 새 아빠가 유리를 사랑해주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라고요. 5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함께 나가서 도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면서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 앱을 켜놓고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현우 씨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일본에서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현우가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워했는데 이제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 보인다고요. 유리도 천사 같다고 진짜 손녀처럼 사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아줬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6월이 되자 저도 한국어 회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가 등록해줬어요.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반에는 저 같은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았어요.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두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응원하며 한국어를 배워갔어요. 7월에는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형제들과 조카들이 다 왔어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다들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조카들은 유리와 금방 친해져서 함께 놀았어요.
8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로 바빴어요. 저도 돕고 싶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송편을 빚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웃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시어머니가 빌려주신 거였는데 입어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유리도 작은 한복을 입고 신나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6개월이 됐다고 정말 잘 적응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하다고요.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어는 어렵고 가끔 일본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저와 유리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집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유리는 완전히 한국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도 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따돌림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유키가 제게 말했어요. 자기도 저처럼 한국에 시집 왔다고요. 그녀는 29살에 이혼했고 3살 난 아들이 있었대요. 일본에서는 재혼할 생각도 못했는데 한국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저처럼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통계청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이 198건이었어요. 2022년에는 164건이었고 2021년에는 142건이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혼한 일본 여성 중 60% 이상이 재혼자였어요. 그중 대부분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였습니다. 저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국제결혼 상담소 통계도 찾아봤어요. 최근 5년간 일본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상담 건수가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싱글맘, 과부, 이혼녀의 상담이 급증했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어요. 여러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둘째는 한국 남성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혼이나 아이가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성숙한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대요. 특히 30대 후반에서 50대 미혼 남성들 사이에서요. 셋째는 한국의 가족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되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직접 경험했죠. 한국어 학원에서 일본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12명의 일본 여성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9명이 아이가 있는 재혼자였어요. 다들 일본에서는 차별받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37살의 나오미는 아이가 둘이었어요. 일본에서 이혼 후 6년을 혼자 키웠대요. 재혼은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남편을 만나 지금은 행복하게 산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대해준다고요. 42살의 아야코는 남편을 암으로 잃었대요. 10살, 8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완전히 고립됐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남편은 두 딸을 자기 딸처럼 사랑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진짜 고향 같다고요. 28살의 사키는 미혼모였습니다. 일본에서 미혼모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했어요.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사람들 시선도 차가웠대요. 하지만 한국 남편은 그녀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구나. 일본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구나.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힘든 시간들,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 여기서의 새로운 삶까지요. 처음엔 그냥 기록용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제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특히 일본 여성들이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어요.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용기를 얻었다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려달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국제결혼 상담소 정보도 공유했어요. 한국 생활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싶었어요. 블로그를 통해 수십 명의 일본 여성들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걸 알려줬습니다. 그중 몇 명은 실제로 한국으로 시집 왔어요. 유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블로그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지금은 대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 통계청 자료가 업데이트됐습니다. 2024년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230건으로 늘었어요. 1년 전보다 32건이 증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70%가 아이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구나.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여성들이구나. 그들 모두에게 아이가 있고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라고요. 현우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미카가 블로그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고요.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제 블로그를 통해 적어도 10명 이상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198명, 아니 지금은 230명 이상의 여성들 이야기였어요. 우리 모두 일본에서 차별받고 고립됐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일본 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더 많은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그게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슬픈 건 일본이 자국 여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저처럼 아이가 있어도 과부여도 이혼녀여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유리가 자는 모습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죠. 여기서 유리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아빠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요.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유리와 제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 이뤘어요. 저뿐만 아니라 198명, 230명의 여성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고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이제 9살이 됐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 가는 거래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회계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본어 번역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차별받지 않아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현우 씨의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강릉도 갔어요.
유리는 여행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시부모님은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시고 시아버지는 유리와 놀아주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는데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일원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 씨가 제안했어요. 일본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유리도 오래간만에 일본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일본에 가면 옛날 기억이 떠올라 힘들까 봐요. 하지만 유리가 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고향 같지 않았어요. 제 고향은 부산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원룸이 있던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편의점도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들어가니 아이코가 있었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카 상이라고 정말 오랜만이라고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코는 유리를 보고 예쁘다고 했고 현우 씨를 보고는 잘생겼다고 웃었습니다. 아이코가 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여기 있을 때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다고요. 아이코는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자기도 미카 상 블로그를 본다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리나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녀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대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리나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나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리나가 국제 결혼 상담소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일본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리나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카 상이 용기를 낸 거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리나의 작은 도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요. 예전 직장 근처도 가봤습니다. 10년을 다녔던 회계 사무소였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건물만 봤습니다. 거기서 받았던 차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제 과거일 뿐이에요. 제 현재와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유리가 다녔던 학교에도 갔어요. 유리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니까요. 운동장을 보면서 유리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보다 한국 학교가 더 좋아. 친구들도 더 친절하고 선생님도 더 좋아. 저는 유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한국이 더 좋지. 우리 집이니까. 유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 우리 집은 부산이야. 마지막 날 남편의 묘에 갔습니다. 현우 씨도 함께였어요. 유리와 함께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유리도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묘를 나오면서 저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 작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3년 전 제가 처음 이 결정을 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는지요. 하지만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요. 비행기 안에서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미카,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와 유리를 받아줘서요. 유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부산에 있는 우리 집으로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유리는 달려가서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물으셨어요. 여행 잘 다녀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집이 여기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잘 왔어, 우리 딸.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일본 방문 후기였어요. 과거와 작별하고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저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와 유리를 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차별받고 힘들게 사는 당신도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198명,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부도 이혼녀도 싱글맘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용기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더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들을 응원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국경을 넘어 새로운 삶을 찾은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유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현우 씨와 놀고 있나 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뤘습니다. 용기를 낸 덕분에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여성들이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도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미카 덕분에 희망이 생겼다고요. 저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행복이 있어요. 현우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유리는 자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글 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가 읽더니 말했습니다. 미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쓸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맞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198명의 여성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행복을 찾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현우 씨를 바라봤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줘서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기가 더 고맙다고요. 우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평범함을 위해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희망을 찾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198명이 증명했고 저도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처럼요. 사토 미카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가족 문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국 남성들의 책임감, 그리고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98명에서 시작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랑과 행복을 찾은 그들의 용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포용과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K-패밀리의 힘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